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데레센입니다. 책이 출간되고 이제 반응이 꽤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덕인데, 그 책을 쓰는 과정에서 제가 누락을 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누락을 시켰다라기보다는, 책 분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인물 사진 촬영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그 분량의 한계 때문에 포즈 부분을, 함축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팅 촬영이라든지, 그리고 음식 촬영, 그 다음에 심지어 제가 제 책에는 이제 외장 플래시로 제품 촬영하는 방법이라고 간략하게 해놨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스튜디오 조명을 써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사실 넣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려동물 촬영 편이거든요. 그 반려동물 촬영 편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페이지의 한계로 빠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이제 오늘 이야기 해볼 내용이 뭐냐면은 반려동물 촬영과 골든아워톤 구현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반려동물 왜 찍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많이 찍었었죠.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찍었었는데, 사실 왜 찍는지는 몰랐어요, 저도. 예, 그냥 내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니까 찍었었고, 그리고 내 강아지가 이쁘니까 어디에 이제 보여줬을 때 반응이 좋으니까 그렇게 올리는 용도로 한 번씩 찍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몇 개월 전에. 제가 이제 동물보호소에서 데려온 강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예, 얼마 전에 이제 천국으로 갔죠. 하늘나라로 갔는데, 참 그때 저 참 나이가 제 나이 30 중반이 넘어가지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정말 후회가 많이 됐었죠. 예. 강아지를 내가 평소에 많이 찍어두지 않았다는 점이, 예, 자주 찍진 않았었거든요. 정말 가끔씩 카메라 한번 딱 잡았을 때 그 눈에 보이면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찍다 보니까 좀 평소에 참 이 녀석이 좋아하는 행동이라든지, 이 녀석이 특별한 행동이라든지, 이 녀석이 잘 뛰어놀았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을 거의 찍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어디에 SNS에 내 강아지를 이쁘게 치장을 해가지고 찍어서 올리고, 전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추후에 있을 이별에 대비한다라, 대비한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 추억을 남겨둔다는 목적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시면 아마 저처럼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교감의 종류가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성인 대 성인이나 성인 대 청소년, 서로 간에 대화가 통하는 상대에서는 사실 이 부분들은 외형적인 교감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봐도 이 사람, 촬영자가 어떻게 리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교감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오고가고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애기라든지, 특히나 또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 대화가 안 통하죠. 대화가 안 통하다 보니까 내면적인 교감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내면적인 교감이라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 교감의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네, 뭐죠? 사랑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자녀분들, 애기,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 이미 사랑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교감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여러분들은 이 강아지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어떤 장소에 가면 잘 놀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강아지가 좋아하고 잘 뛰어놀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먼저 촬영을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촬영할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잘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반려동물이 찍고자 하는 장소에서 그 주변을 미리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근데 그 정리가 안 돼 있게 되면은 이제 강아지가 그 어떤 주변의 사물 때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주변을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물의 시선을 당기는 방법이거든요. 동물의 시선을 당기는 방법인데, 동물의 시선을 당기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흔들다거나, 아니면은 장난감이라든지 놀이개를 이렇게 흔들어 주게 되면은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두 분이서 같이 하게 되면 되게 간단해지는데 보통 혼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힘든데 방법은 하나죠. 한 손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 이게 장난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뷰파인더를 보고 강아지를 뷰파인더 상에서 계속 관찰을 해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결국은 맞춤형적으로 셔터를 딱 누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찍히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카메라 세팅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촬영을 한 손으로 들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제 수동 모드, 그러니까 즉 M 모드로 촬영하시게 되면은 다이얼이나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손으로 촬영할 때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으로 촬영할 때는 반자동 모드로 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모드는 상관없어요. 반자동 모드로 걸어 주시고 셔터 스피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설정하시는 게 아니라 감도는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순간적인 장면이라든지 어떤 장면에서 노출이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카메라 세팅은 수동 모드로 설정해요. 그리고 이제 렌즈 모드는 AF, 자동 초점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강아지에 초점을 맞추고 몇 장 촬영해서 노출을 미리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셔터 스피드를 250분의 1초 이상으로 걸어주시는 건데, 사실 이것을 250분의 1초 이상으로 걸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동물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촬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조리개는 최대 개방보다 약간만 더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개방으로 가게 되면 초점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노출은 IS 감도값을 올려서 맞춰줍니다. 자, IS 감도 100 유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사진은 그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최대한 맞춰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미지의 뭐 깨끗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는 점,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촬영 방법입니다. 뛰어다니는 반려동물의 AF를 맞추기, 그러니까 즉 이 강아지 있죠, 강아지의 AF를 맞추고 셔터를 최종적으로 딱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동물은 이미 앞으로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 뒤쪽에 땅에 초점이 맞아버리죠.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되는 경로를 미리 초점을 잡아놓고, 그 초점을 잡아놓은 다음에 동물이 진입하기 바로 그 라인 직전에 진입하기 전부터 연사로 촬영하는 거예요. 즉, 이 강아지가 있는 위치 있죠. 한 이쯤에다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임시적으로 여러분이 가상의 라인을 그려놓고 여기 진입하기 직전에 바로 그때부터 연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두 장 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드아웃 톤 구현을 위한 사진 촬영 방향이죠. 자, 골드아웃 톤 구현을 위해서는 늦은 오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역광 상황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은데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카메라가 보는 모든 방향에서 역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피사체 앞을 뿌옇게 만들어 버리죠. 자, 이거는 역광 촬영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전용 노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야기 드릴 거는, 전용 노을 같은 경우는 이제 할레이션이 되게 이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성적인 촬영도 가능하지만은,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골든아웃 톤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할레이션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플레어도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아파트가 있고 나무가 있고.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면은 역광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빛이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 사진은 보정한 사진이 아닙니다. 원본이에요. 안보의 명분 노출차를 줄여주거나 그러지는 절대로 않았어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빛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특이하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빛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여기 아파트 그리고 소나무, 이 두 가지가 양사방에서 역광으로 들어오는 빛을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렌즈 쪽으로 형성되는 뿌연 막이 형성이 되지 않게 되고, 이 지면의 부분은 상당히 빛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림자 하나 없는 깔끔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오죠. 위사진에서 역광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좌측의 아파트와 우측의 나무다. 이렇게 빛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나뭇가지 잎들 사이에 보이는 빛을 보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나무 있죠. 이 나무들 보면은 이 틈이 있단 말이지. 지금 이 앵글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분명히 나무 사이사이에 보면 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틈을 활용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렌즈의 보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역광과
나무를 이용한 배경 구성. 즉 역광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역광의 일정 부분을 막아주다 보니까 상당히 지면의 노출은 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무 사이사이, 나뭇잎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빛들이 아웃포커싱이 딱 되면서 보케로 형성이 되어버리죠. 뭐 아웃포커싱이 사실 보케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간에 범용적으로 쓰이는 단어로 활용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지면의 초점을 예상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연사로 제가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 정확하게 강아지에 초점이 들어간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은 이제 골든 아웃톤 보정 기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골든 아웃톤을 보정하면 일반적인 필름톤 또는 세피아 톤과 다르게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면서 선명함이 살아있는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뭐 필름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스플릿토닝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법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선명도가 떨어지고 선명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그렇고, 듀오톤 경우에는 전체적인 유사한 색이 입혀지기 때문에 보정의 그런 깊이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듀오톤이 많이 없죠. 예전에 진짜 한 6, 7년 전인가요? 그때는 듀오톤이 한창 뜰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듀오톤 잘 안 씁니다, 사람들. 예. 그리고 이제 골든톤으로 이제 선명도와 컬러의 깊이감을 살려주는 보정으로 완성되어 있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네, 골든 아웃톤은 인물 사진에도 좀 많이 활용이 되는 컬러 톤이기 때문에 이번 파트를 통해서 배워두시면은 다양한 응용 그리고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본만 분석하고 바로 보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원본 적정 화이트 밸런스 좋고 초점 정확하게 맞은 사진으로 특별한 문제가 보이진 않아요. 자, 그죠? 예, 보이진 않죠. 근데 제가 선호하는 컬러 톤을 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 가지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컬러 톤을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노란색으로는 템포 값으로 조정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할 거는. 예. 각각의 세부 컬러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할 거고요. 템포 값으로 조정해보게 되면 상당히 간단하게 조정을 할 수 있긴 한데, 사실 보정이 조금 많이 안 해봤다는 티가 좀 나는 그런 보정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템포 값만 그냥 확 당겨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부 컬러를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초점 맞은 곳에 공간감을 더 주기 위해서 샤픈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피사체에다가 이제 초점을 주게 되면 상대적인 거예요. 피사체에다가 좀 더 선명하게 주게 되면은 배경이 더 흐리게 보이고 피사체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피사체를 좀 더 부각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비네팅을 주어서 사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템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정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한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그 방법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조금 감성적인 톤을 넣겠다 하면 여기서 틴트 값을 조금 내려줘가지고 이렇게 필름 톤의 느낌도 내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것도 괜찮긴 하죠. 뭐 심지어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틴트 값을 올려주고 컨트라스트 올려주고, 예, 섀도우 내리고 블랙 내리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내려가지고 어때요? 세피아 톤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골든 아웃톤을 구현할 거니까 일단은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이제 보케 부분, 이 부분에 날아간 디테일을 복구할 수 있을 만큼만 복구할 거거든요. 일단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원래 확대 안 해요, 저 이거. 근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확대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노출을 내려주는 겁니다. 네, 너무 밝은 곳은 노출을 내려주게 되면 디테일이 살아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노출에 관여하는 게 익스포저,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관여하는 건 아니죠. 밝은 것을 내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화이트가 있는데, 익스포저를 건드리게 되면 이미 전체가 노출이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이트도 마찬가지죠. 화이트도 여기 보시면은 이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윤기가 떨어지는 탁한 느낌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화이트 건드려요. 그래서 화이트는 안 건드려요. 저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하이라이트를 건드려줍니다. 어때요? 살아나죠. 자, 하이트를 건드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HSL 컬러 패널로 들어와요.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저는 가장 많이 관여하는 컬러에 대한 섀도우를 조금 더 올려줄 건데, 여기서 가장 많이 관여하는 컬러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를 한 번에 어떻게 오렌지인지 아냐? 아니죠.
다 올려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다 올려보고 해보니까 오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값을 좀 올려줍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컬러가 레드라면은 레드를 올려주시면 되겠지만은 저는 노란색 계열을 올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노란색 계열이 보면 뭐가 있죠? 옐로우와 오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렌지를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스플릿 토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스플릿 토닝에 대한 거는 사실 이거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되게 많이 쓰이는 컬러 톤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이제 하이라이트 블루를 먼저 건드릴 건데 여기서 하이라이트 값을 제가 이제 얼마나 올릴 거냐면 20에 대한 채도를 또 올려줘야지 이게 적용이 되겠죠. 예, 많이 안 올립니다. 13. 딱 좋네요. 예, 이 정도 올리니까 이런 느낌이 나네요. 사실 이것만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만 돼도 상당히 좀 이미지가 분위기 있고 좀 황금빛 노을에서 촬영한 그런 느낌이 나긴 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좀 미드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어두운 느낌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노란색을 좀 중화를 시키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 좀 파랗게 만들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섀도우를 건드리면 되겠죠. 섀도우. 약간 하이라이트, 밝은 영역이었으니까 섀도우를 건드리면 되는데 섀도우 값은 208. 이 정도 되면은 대충 이쯤에 컬러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채도를 또 올려야지 얘가 적용이 되겠죠. 그럼 채도를 얼마 올리냐면 이것도 많이 안 올립니다. 10. 어때요? 그죠? 이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중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샤픈을 좀 넣어줄 건데 샤픈을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피사체가 또렷해지고 배경과 분리를 확실히 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많이 안 넣습니다. 이것도 60.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제 비니팅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비니팅은 어딨냐? 여기 이펙트 보시면은 포스트 크롭 비니팅이라고 있어요.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비니팅을 넣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비니팅을 넣은 듯 만 듯 한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 보정을 하실 때 계속 보정을 하다 보면 그 화면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게 과한지 뭐 덜 과한지 이걸 잘 판단이 잘 안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절제된 보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비니팅 같은 경우는 비니팅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지가 되게 유치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패드 값을 이렇게 조금 올려서 양 사이드를 경계부를 줄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비니팅을 여러분들께서는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제가 이제 기초 강연을 한 번씩 나갈 때 있는데 사실 그거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연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기초죠. 완전 기초. 그런 강연을 하다 보면은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받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 분께서 사용하시는 카메라를 잘 다룰 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주세요. 대부분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부분들, 이제 막 취미로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는데, 뭐 그게 창피한 건 아니죠. 모르는 건 물어보러 온 거고 배우러 온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보정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보정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난감한 게요. 기본적으로 사진은 좀 잘 찍어야 돼요. 사진은 그래요. 사진은 잘 찍어야지 보정도 잘 먹힙니다. 보정만 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진 않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반려동물 촬영편에서 쭉 해온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컬러톤을 구현하는 것 자체만 해도, 어떤 그 컬러톤을 구현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건 절대로 대충 아무거나 그냥 막 찍어놓고 컬러톤을 입히자.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사진에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역효과가 난다 그러죠.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요. 그리고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많이 보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하라 뭐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앞전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진짜 빨리 사진 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한번 더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